공모주 슈퍼위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대어로 꼽히는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상장 후 주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시총 9위로 올라서며 코스피에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오는 20일에는 MSCI 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인천 등 신규 택지 사전 청약이 시작됐는데 분양가 변동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다시 차질이 생기며 정부는 당분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3, 4주 사이에서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공모주 슈퍼위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크래프톤도 내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공모주 일정과 현황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롯데렌탈과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가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우선 렌터카 시장 1위인 롯데렌탈은 착한 몸값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은 평이했지만 안정적인 실적에 더해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린카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 전망이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에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증가하며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가전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아주스틸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 규모는 150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관 청약에서 흥행한 브레인즈 컴퍼니도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도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한 카카오뱅크는 시총 37조를 넘기며 코스피 시총 9위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HK이노엔도 0.59% 상승하며 6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의 주가 향방도 관심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떨쳐내지 못한 데다 일반 청약에서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많다는 점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지수에 편입됩니다. MSCI는 카뱅의 신흥국 지수 조기 편입을 지난 6일 장 마감 후를 기준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하며 시총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보통주 기준 9위에 올라섰습니다. 조기 편입 종목은 상장 후 10거래일 장 마감 이후 20일 지수에 편입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지나 시세 흐름에 따라 1, 2년 뒤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 청약 희망자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2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사전 청약 릴레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만큼 인천 계양 공공분양주택 84제곱미터의 경우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변동 가능성은 사전 청약 희망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각 단지별 최저 3억에서 최고 7억 원 수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면적은 51에서 74제곱미터 등 소형 평수로 기대보다 분양가가 높게 측정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약 2년 뒤 이뤄질 본청약에서 입지와 시세 흐름에 따라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접속자 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 청약 공고 시 제공되길 원하는 정보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확정 분양가를 꼽았습니다. 이 밖에 사전 청약 희망자들은 본 청약 시기 및 입주 예정일 등 청약 일정과 주변 지역 정보 및 기반시설 계획 정보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1, 2년 후인 본 청약 시에 분양가가 확정되다 보니 분양가 변동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폭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만큼 분양가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이번 달 국내에 공급되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예정됐던 물량의 절반도 채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측에 즉각 항의하고 조속한 공급을 촉구할 예정인데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백신 접종이 중요해진 가운데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미국 모더나에서 이달 계획된 백신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가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는 설명인데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더나사의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여 근본 공급 지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은 4천만 회분으로 지금까지 234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915만 8천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접종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부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들의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등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접종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보육 종사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접종받을 수 있게 5주 간격으로 조정됐습니다. 한편 현재 사전 예약에 따라 접종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 1차 및 자체 자율접종 3차와 청장년 연령층 예약 등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 확보가 가장 큰 변수지만 범정부 도입 TF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대한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분석한 신한카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카드 사용액은 14조 517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7%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용액도 지난달엔 약 11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작년과 재작년 대비 각각 3.5%, 5.4%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4단계 격상에 따른 충격 강도가 무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으로 숙박과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1년 전보다 18%가량 급감해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 반도체 시장 공급 이슈가 해소되며 업황 반등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답보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 전망 증권부 윤혜림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매출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 국내 기업의 현황들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최근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은 1,33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3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액은 각각 63조 원, 10조 원을 웃돌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품 매출액 22조 7,400억 원을 기록하며 인텔을 추월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원인 메모리 반도체의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 분기 대비 7.89% 상승한 4.10달러를 기록해 반도체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인데도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나옵니까? 네, 우선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면 대표주뿐 아니라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82,000원대까지 회복했으나 증권업계의 목표 주가인 10만 원대보단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4분기 D램 가격이 피크아웃, 즉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가격이 오는 4분기에 소폭 상승할 것이고 내년 1분기에는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현대 서버용 D램 가격이 지난해 110달러 선에서 현재 161달러 선까지 상승했다며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D램 가격 하락 시기를 두고 올해 말인지 내년 초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가격이 꺾인다는 인식이 심어져 반도체 업종의 파티가 끝났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미국 텍사스 한파로 오스틴시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멈추며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공급망 차질에 의한 스마트폰, TV 등의 세트 생산 둔화가 예상되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방업체들이 재고가 높아지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는데요. 샤오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 및 서버에 사용하는 반도체 재고를 선제적으로 축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전방업체들이 축적한 재고가 소화되지 못하자 고점 우려가 지속해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우려가 지금 있다라고 이해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수출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6% 상승한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반도체 수출의 평균 증가율은 32.83%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메모리 업체들은 차세대 D램이라 불리는 DDR5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 즉 CPU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텔에서는 올해 4분기 PC에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 출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고용량 D램 주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수요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주가가 선행하고 수출 데이터가 후행하므로 주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수출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증권업계는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피크아웃 우려 대비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주가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반도체 주가는 전년 대비 수출액과 매출액 변화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기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올 하반기 서버와 스마트폰 수요의 강한 회복이 예상되고 내년 1분기에는 전방 수요를 눌러왔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돼 업황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반기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낸드 중심의 전공정 장비 투자와 D램 보완 투자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규로 지어지는 평택 3공장 신규 라인 착공으로 기존 2공장보다 설계 능력이 약 5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설비 투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 공장 M15, 이천 공장 M16 투자 재개로 전공정 장비 투자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며 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반도체 관련주의 목표 주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내 반도체 주가는 삼성전자 10만 5천 원, SK하이닉스 17만 원, DB하이텍 8만 8천 원, 원익IPS 6만 8천 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할까요? 네, 우선 지난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고마진을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와 함께 60에서 최대 7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비메모리 시장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형태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은 27%,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비메모리 시장은 55%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분의 메모리 매출 비중이 76%라는 점을 고려해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업종 투자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장비 국산화 성공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형준의 최선호 업종을 기존 소재에서 장비 업종으로 변경된 가능성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 주가 그리고 영업 환경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윤혜림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해체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습니다. 당초 해체 계획서상으로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며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로 과도하게 흙삭기가 이뤄졌고 계속 살수 작업도 이뤄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며 지하층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하게 쏠린 겁니다. 이 현장은 재하도급사가 공사로 내려가며 공사비가 당초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부실 공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페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간편 결제부터 자산관리, 금융상품 가입까지 가능한 앱으로 QR코드 결제를 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해피포인트와 현대오일뱅크 등 약 50개 다양한 업종의 멤버십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앱 내 주문 메뉴에서는 자주 방문한 매장, 최근 주문한 메뉴, 주문 후 준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결제 수단은 기존 페이포인트에서 카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아가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에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뱅크샐러드는 국내 최초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2017년 어플리케이션 출시 이후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880만 회, 연동 관리 금액 4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투자로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과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 협력으로 전략적 사업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 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모빌리티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아산 공장의 신차 생산을 위해 4주간 진행한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신차 생산 준비를 위한 설비 공사로 아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아산 공장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 중인데요. 현대차는 내년 공개될 예정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차는 연간 약 30만 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갖춘 아산 공장에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기존 라인을 일부 조정해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극단적 기후재앙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죠. 연초 미국을 강타했던 극심한 혹한 또 폭설, 필리핀을 강타했던 슈퍼태풍,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의 극한 폭염과 대형 산불, 서유럽, 중국에선 강수량의 역사를 새로 쓰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원인이었고요. 특히 서유럽, 중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상학자들이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의 강수량을 보였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대홍수 경제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외대 반기석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지난번에 그냥 여담으로 저한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왔었다고 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유럽에 내렸던 이 호우, 예. 호우 같은 경우 1시간에 154mm, 와. 그다음에 중국 대홍수에서는 201mm가 쏟아졌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보관으로 오랜 세월을 일했는데 1시간에 이 정도 비가 내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는 건데요. 이 정도 비가 서울시에 내리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 끔찍하다. 잠기나요, 이 정도면? 다 잠기죠. 아, 심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7월 14일과 15일 서유럽 상공에서 강력한 폭풍이 정체하면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에 아주 기록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독일에선 시간당 154mm의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호우가 쏟아지면서 아흐르강, 불메강, 뒷셀강이 기록적인 수위로 2을 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도시의 대피 명령 기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요. 물이 계속해서 하류로 흘러내리면서 댐 수용량을 초과하면서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죠. 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곳은 독일로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벨기에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7월 29일 현재 유럽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00명이 넘고요. 실종자 수는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피해가 가장 컸던 서부 라인란트 팔츠주에서만 최소한 110명이 숨지고 670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예. 또 벨기에 남부와 동부의 주로 고속도로는 다 침수가 됐고 모든 철도 운행이 다 중단됐습니다. 큰강 유역은 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천 혹은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범람 또 침수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번 대홍수로 무너진 교량과 철도 도로 복구비,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요것만도 약 2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예. 독일 보험업계에서는 독일의 일부 주에서만 또 홍수피해 보상 지급액이 최대 6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이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독일에서도 예상을 당연히 못했을 텐데 정상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건 뭐 기후변화 영향이 크겠죠? 이번에 이제 서유럽에서 발생한 그 대홍수의 기아 패턴을 예. 보면 말이죠. 작년 우리나라 장마 때의 기아 패턴과 상당히 비슷해요. 대기상공에 아주 차고 강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력한 대기 불화정이 만들어졌고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이런 기아 패턴은 정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폭우를 만들어냅니다. 1차 폭우가 정말 그 엄청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인 24일에는 벨기에 심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벨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자동차가 탕류에 휩쓸려 떠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벨기에 왈롱주 정부는 홍수 피해 복구에 약 2조 7,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 가정들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비상사태를 일단 돕기 위해서 주정부는 피해 가구마다 각각 339만 원씩을 지급하는 다급한 어떻게 이런 필요를 좀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유럽의 경우와 같은 아주 대홍수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지고 잦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유럽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도 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지금 비가 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국가 홍수가뭄 방지 총주의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7월 28일 올 들어 연 인원으로 3,481만 명 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와. 1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하면서 7만 2천 채의 가옥이 무너져 내렸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1조 7,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6년 만에 대홍수가 먼저 있었고요. 예.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허난성 정저우 지역에 61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 갇힌 승객을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저우의 홍수의 중에 그 특징적인 것은요, 시간당 201mm의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모든 도시가 다 침수됐고요. 범람하면서 지하철 안의 객실까지 물이 차오르는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폭우로 허난성에서만 37만 6천 명이 대피를 했고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300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허난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9,721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1,089제곱킬로미터는 농작물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올 7월에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은 유럽 대륙의 홍수 피해는 현재 매년 15조 8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세기 말에 가면은 매년 최대 64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약 3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대홍수가 독일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대홍수에 대한 방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기후변화로 강력해진 대홍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